발표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예, 뭘 의미하는지 예, 주로 기술적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게 됐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금 창비 주관을 맡고 있는 이남주입니다. 이 전환시대 논리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일부 사회를 맡은 거가 뭐 여러 가지 감회도 있고 사실 대단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예, 영광이죠. 다른 데 가서는 별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정말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전환시대의 논리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에 대해 다시 사회자로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책들을 아마 앞에서 봐주셨을 텐데 저는 사실 요 사회를 맡으면서 이게 개정판 나온 거 알고 있었고 계속 찍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요 맨 뒤에 보면은 초판이 30세까지 2005년도까지 발행이 됐고요. 이 개정판 1세가 발행된 게 이제 2006년도거든요. 올해 2월 달까지 27세가 더 발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글이 뭐 정치평론이거나 시사평론에 가깝잖아요. 이런 책을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게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이 다 찍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야, 내가 이거 사회 보면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지금 뭐 20세가 넘어갔고 올해까지도 계속 나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제목이 좋잖아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 사회가 매번 전환기에 맞아가지고 항상 이 제목을 보면 지금 시대의 뭔가를 찾을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또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사회를 맡으면서 한 번 더 읽어봤거든요. 우리가 시대를 떠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앞에 우리 백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영희 선생님이 이 보는 어떤 그 방법, 세상을 보는 방법,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지금도 너무나 배울 게 많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전환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전환 시대의 논리의 내용을 보면 중국 문제도 다뤘고, 특히 이제 저희 때는 그때 베트남 문제가 더 상당히 인상 깊게 읽힌 부분이고요. 또 이제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뤘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배경에는 여기 글에서는 계속 다루지는 않았지만 배경으로는 이제 분단 시대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려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좀 이 전환 시대의 논리의 의미와 그리고 그 주제를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순서를 발표자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토론을 할 때는 발표자 토론자분들 다 모셔서 앞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래도 발표자분들은 미리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분은 박민희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입니다. 지금 앞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일본 관련된 주제로 남기정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한반도 지금 문제를 중심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입니다. 발표자분이 각 영역에 뭐 상당한 그 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언론, 학계, 시민사회 골고루 대표가 돼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발표자분들에게 15분 정도에 가능하면 맞춰서 발표를 맞춰주시면 토론과 뭐 이후에 진행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을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현장에서 질문을 마이크를 드리면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종이가 아마 뭐 나누어질 것 같은데 종이에 이렇게 질문을 써서
지금 돌아다니시는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께, 김영현 선생님께 드리면은 나중에 제가 모아 취합을 해서 그 관련된 이야기가 토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박민희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이렇게 의미 있고 큰 자리에 또 더구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중국을 가르쳐 주신 많은 스승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오랫동안 좀 취재를 하고 저는 많이 배워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일이 제가 이제 배운 것들을 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지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배운 것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 책은 74년에 나왔고 그 배경 자체에 이미 72년 2월에 닉슨과 마오쩌둥이 만나는 미중 대탕트라는 세계사의 재전환, 그걸 배경으로 한 한국의 동맹 방기 위기의식과 유신 독재, 그다음에 반공주의에 입각한 그런 거에 대한 반론으로 이걸 쓰셨다고 생각하고, 또 이영희 선생님도 그 책에서 중국에 대해 쓰실 때 정확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미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때보다 더 중요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작게 보면 이미 이제 그 책이 나온 지 50년이 지났고, 또 어떻게 말하면 냉전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또 최근에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년 만에 대병국, 100년 넘는 서구의 그 근대를 뒤집는 변화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미국이 그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약간의 일방적인 견제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력은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붙여주신 것처럼 전환의 하나의 동력은 미국이 패권이 이제 흔들리는 미국이 중국을 제어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대국 부강해지면서 도전하려고 하는 도전의 요소도 분명히 큰 동력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중 힘의 격차 축소에 대응한 중국의 전략 변화가 있고요. 중국 내부 당 인민의 관계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내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이 변화가 시작되었을까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8년이 세계사 대전환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당시의 왕치산 중국 부총리가 헨리 폴슨 당시 이제 부시 행정부의 미국 재무장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제 2008년에 미국발 금융 위기가 오고 유럽 전체로 이제 경제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제 동쪽이 상승하고 서쪽이 하락한다. 중국이 상승하고 미국의 패권이 쇠퇴한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경제 2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자본주의에서 그 전에는 약간 중국은 미국의 하청 기지 같은 그런 분업을 해왔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금융 자본이랄까 첨단 제조업에서의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자본주의 경쟁의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치산 중국 부총리가 그 금융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 미국 재무장관한테 지금까지 당신은 우리 스승이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당신들을 보게 더 이상 당신들로부터 배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헨리 폴슨이 이제 자기 회고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그 체제에서 그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국가적인 목표는 중국몽입니다. 그 중국몽이라는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1월에 집권하면서 제가 그때 특파원이었는데 처음 나와서 이제 그 전체 상무위원을 이끌고 그 중국의 부흥의 길이라는 그 전시회를 보러 가서 이걸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전 후진타오하고는 다르다 하고 놀랐는데, 그때 이제 중국몽의 시련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국몽이란 것은 언제 나왔냐면, 여기 이제 이 사진에 있는 그 인민군 장성이고 되게 유명한 이제 전략가인데 류밍푸라는 사람이 2010년에 중국몽이라는 책을 출판한 것이고,
그런 영향 아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최고 집권층에서 이것을 정치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은 책의 내용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전쟁 가능성도 있고 중국은 장기적으로 지구전을 벌이면서 미국을 넘어서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무렵, 그러니까 지금 뭐 안보적으로 나타난 이 변화가 시진핑 시대와 정확히 맞물려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후진타오 2기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는데 2010년에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하고 군사 기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태평양을 동서로 나누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해야 되고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이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1대1로를 추진합니다. 이게 이제 안보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의 이런 상황과 이때부터 2010년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전과 이제 패권국인 미국의 억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이제 러시도 씨라고 그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중국 담당 국장을 했던 사람이 쓴 책인데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그 중국이 인식하는 미국과의 국력 격차가 달라질 때마다 중국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중국은 힘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할 때마다 점점 과감해지면서 뭔가 중국식 질서를 구축하고 미국을 몰아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중국의 전략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약간 중국의 공론장에서 보면 애국주의적인 이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큰 소리를 내고 조금 냉정한 전략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스이농 런민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분이고 이제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자문을 많이 해온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중국의 반성도 촉구하는 편입니다. 이분이 생각하기에 최근 2024년 5월에 쓴 기고문을 보면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한 이후에 전략적 목표가 3가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시 그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너무 2008년 이후에 승리주의에 젖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너무 과하게 했다 대만 문제 등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중 관계에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고 지금 대립하는 두 블록이 점진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대만 문제는 뭐 엊그제도 이제 2번째로 대만 봉쇄하는 훈련을 한 것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국내적으로는 이게 이제 초고속 성장 시대를 넘어선 이제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이 이전처럼 고속 성장으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걸 내걸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국내 통치의 요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의미에서는 미국 세력을 서태평양 지역에서 몰아내면서 중국의 영향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뭐 중국이 특별히 나쁜 나라라거나 뭐 악이다 선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대국이 부상할 때는 그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 했던 전략을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서 여기서 이익선 생명선 개념을 확립해 가는 것도 사실은 뭐 어떤 역사적인 현상으로서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변화는 당과 인민의 관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안보상의 변화를 보이지만 왜 시진핑 체제에 와서는 중국이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있을까라는 걸 볼 때 전 만약에 이영희 선생님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글을 쓰신다면 이 부분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기에 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2010년 무렵 아까 2008년 위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래로부터 뭐 이런 이제 이 젊은 노동자들의 시위, 파업, 그다음에 뭐 강제 철거에 대한 저항들, 그다음에 농촌에서 토지를 지키려는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안 요소였던 거죠. 중국도 이제 두 자릿수 성장 시대가 마감됐는데고 빈부격차와 부패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이제 뭐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소수민족들의 시위도 있는데 이것이 중국 권력자들한테 의미하는 거는 중국에서 이제 내부 불만과 서구 국가들이 NGO나 뭐 종교를 이용해서 공산당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소련의 붕괴가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집권 뒤에는 2014년에 총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걸 규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뭐 정치부터 뭐 과학기술이나 식량, 자원 문제가 모두 안보 문제다. 그리고 이때 차시는 처음으로 방간첩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노동자 인권 관련 단체 변호사, 노동운동 조직, 좌파 학생 운동 조직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2017년부터 신장 위구르에서 이제 강제 동화 정책을 하고 2019년에 홍콩에서 반송중 시위 강경 진압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하고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했던 것을 지금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들이 다시 사회를 통제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중국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건 문화대혁명 시진핑과 천안문 사태 당시의 사진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저도 중국 분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개혁개방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성공했어? 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덩샤오핑이나 중국 지도자들이 훌륭해서라고는 별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문혁이 끝났을 때 다시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광범위한 반성과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지도자 권력을 분산시키고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후퇴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사회에 대한 통제와 그다음에 자원 배분도 국유기업 위주로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이나 주변 국가한테 어떤 의미일까요?라고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일본 소년이 이제 학교에서 찔려서 이제 죽은 그 사진인데요. 보면 이제 중국이 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인류 문명 공동체라든지 대안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애국주의랄까 그다음에 중국몽이나 중화민족의 이런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이 과연 주변국에게 어떤 대안적인 질서를 줄 수 있는지라는 질문도 같이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분만 좀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네. 나머지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좀 발제문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네. 전환 시대 그러면 지금 전환 시대는 세계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이 가장 크게 던져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 신냉전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이 있고 우리가 어떤 한쪽을 선택해서 하면 될까? 근데 사실은 신냉전으로 세계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자체도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진영이라는 것도 일단 문제가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 너무 연결돼 있고 어떤 이것을 가르는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냉전이란 용어로는 지금 현재 전환 시대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전이되는 것일까?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이런 이유로 중국으로 완전히 패권 전이가 된다기에는 아직은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구체적 질서가 없고 이전의 질서는 무너진 미국 측 질서는 무너졌지만 대안적 질서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직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혼란을 거쳐야 될 그런 거리의 시대라고 할 수밖에 이 진단이 그나마 가장 정확에 가까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명청 시대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고 일본 식민지 시대, 미국 영향권 70년을 거쳐온 한국은 계속 어느 한 강대국 편을 선택하면 된다는 그런 외교적인
관성에서 사실 벗어나 본 적이 없고 한국을 주어로 관리해온 경험은 부재한, 그래서 이런 위기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윤석열 정부 이거 판단을 하면, 아니면 적어도 한국 보수 진영이 보여온 외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면이 많고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면이 많죠. 지금 한국이라는 주어가 없이 뭐 미국이나 일본을 주어로 놓고 있는 듯한 굉장히 이념에 사로잡힌 네오콘 외교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질서라는 것은 쇠퇴해 가고 있고,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혼란을 지금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를 저하하는 우리 편 미국하고 같이 가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시대착오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이쪽 정부 쪽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북한 붕괴론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거꾸로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보면은 지금 북한은 이전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굉장히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힌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것을 비판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동시에 이 반대쪽에서 이걸 우려하는 시민들이 사실은 어떤 설득력 있는 대안과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제 진보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뭐 안미 경중이랄지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일본 위협에 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부상이 의미하는 게 한국의 어떤 지금 과제를 던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반도의 역사적인 중국과의 관계랄까, 뭐 해양에서 이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문제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대안적 체제가 돼야 되지만 중국 몽이랄까, 중국 인민과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때문에 아직 대안적인 질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어떤 한국에 어떤 함의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중국 그 외교를 취재해 보면 독립적인 한중 관계나 북중 관계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에 미중 대립 이후에는 미국과의 대립 안에서 한국이나 뭐 일본도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족주의 플러스 민족주의적인 어떤 문제의식이란 건 한국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제 정세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가져야만 이 전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 질서는 긴 혼란과 긴 대전환을 거치는데 거기에 대비한 비판적인 현실주의적인 그런 외교랄지 인식을, 세계관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뭐 한국에서 진보라고 생각하고 노력해온 분들이 조금 더 가져야 될 문제의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굉장히 그래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요약할 필요는 없는데 제 느낌으로는 미국의 패권이 상당히 동요는 하고 있고 혼란적인 상황들에서 중국의 부상이 어떻게 보면 대안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에도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전들이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살피면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좀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그런 길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저로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좀 큰 이야기죠, 굉장히. 근데 그 내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쟁점으로 이렇게 다뤄야 될 부분이 지금 한일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서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남기정 선생님, 예, 발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 기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 전환시대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전환시대가 아니라 반동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반동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반동의 시대는 전환 시대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니까 그 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대한 전환 시대를 한편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으면서 현상적으로는 반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아까 사회자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지난 조금 전에 발제해 주신 박민희 선생님 기사님도 후반부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를 해주신 것처럼 이 현상은 지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서는 한미일 관계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발제를 저한테 맡겨주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의 전환과 한미일 관계라고 하는 것을 좀 기원과 본질로까지 내려가서 좀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고요. 그때 리영희 선생님의 저작 속에 담겨 있는 문제의식을 지침으로 삼아서 그 기원과 본질을 드러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건네드린 그 파일에서 몇 개 슬라이드를 좀 보충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환시대 논리에서 이제 50년인데 이런 문장이 칸에 있습니다. 벌써 이 나라의 책임을 맡는 지도자들이 공언하게 되었고 국민들도 자기 보존의 일종의 본능 같은 것의 충동으로 일본과의 군사적 제휴 또는 군사동맹을 생각하는 듯 보인다. 이른바 한미일 안보체제라는 것이 이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한일 군사동맹 구상도 가끔 들려온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얘기인 것 같고요. 50년 동안 무엇이 변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변한 게 없지는 않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시대를 전환시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이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 50년 전의 현실로 되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좀처럼 이곳에 변하지 않는 구조 또는 현실이 있다. 이 현실을 변혁시키려고 할 때 그렇게 집요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리영희 선생님의 저작 속에서 일본 문제를 읽어보면은 뭐 대충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 발제문에 갖고 계신 발제문에 들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는데요. 리영희 선생님에게 있어서 일본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뭐 한겨레 신문에서도 50년 오늘 행사를 홍보를 하면서 기사로서 내면서 베트남 전쟁과 중국 문제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커다란 세계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일본과 친일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의 현실에서 이 거대한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일본과 친일파 문제를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로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리영희 선생님의 어떤 해안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그 근간을 건드려 주시고 계십니다. 한미일 간의 위계적인 안보 협력 분담 구조라고 하는 것이 미일 강화 조약에 기인한 것이고 그 완성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군사적 의의였다. 이른바 1965년 체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일 강화와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의 군사적인 표현은 미일 안보와 한미 동맹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두 개의 다른 역사적 전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단과 친일의 문제는 일본의 반북 역사 수정주의의 문제와 쌍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단 문제의 기반으로서 일본의 반북 역사 수정주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의 체현하고 있는 사람으로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치 일본의 문제를 통해서 반북 활동, 반북 여론을 환기하면서 일본에서 북일 접근을 거의 30년에 걸쳐서 방해해왔던 했던 사람이고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 수정주의 또는 역사 부정론을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의 활동의 기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90년 9월에 있었던 북일 3당 공동성명입니다. 즉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거대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이거에 대한 반발에서 이러한 역사 문제를 들고 이러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이들의 활동은 한국과 연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반북 연대와 역사 부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에 시작이 됐던 거죠. 이러한 니시오카의 인식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더욱 과격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시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정치에서도 또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한일 관계의 이면에서 한일 관계 뭐랄까요? 이것도 무슨 딥 스테이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일 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그룹의 핵심으로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커다란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2012년 아베의 등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 GDP 분야에서 중일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일본인에게는 잃어버린 20년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마침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회에 짙게 폐쇄감이 들여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일본 엘피다가 파산을 하면서 삼성의 반시장을 패권을 장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만났던 일본인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은근하게 나도 삼성 핸드폰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면서 그 표정에는 굉장히 일본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표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력한 리더의 등장을 일본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중일 관계와 한일 관계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일본인들의 보통인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역사전쟁이었습니다. 아베의 역사전쟁이었습니다. 아베의 역사전쟁의 기원은 2012년도에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노다마를 검증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배경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이 시기부터 아베와 연결되고 일본 정치에 긴밀히 내재하게 됩니다. 문선명이 사망하고 통일교가 일본 안에서 생존을 걸고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을 하면서 자민당과 연계되고 일본 정계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아베와 통일교의 연계가 개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상케이 신문의 역사전쟁이었고 그것이 한일 간에 연대되는 것이 태극기 부대의 체제전쟁과의 연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본 안에서 또는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 전쟁,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시에 동요하기 시작했던 미일 동맹, 한미 동맹에 대한 이 위협 의식, 위기감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동맹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맹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 반북 친미 전선의 한일 연대가 이루어진 게 완성된 게 이 정부에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동북아시아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계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은 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또 다른 갈래 또는 기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문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일본 리버럴의 네오콘화가 이 시기부터 2022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른바 전후 평화론자라고도 이야기되었고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 평화헌법을 그래도 존중하는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이 오히려 평화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와 연대해야 한다. 세계적인 그런 우크라이나 연대의 선두에 일본이 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 속에 파고들어서 그 이념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제1 우크라이나인들이었습니다. 안드리 나자렌코 그리고 또 한 사람 안드리 그렌코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인이 있습니다. 이 안드리 나자렌코라고 하는 사람은 2014년도 이른바 반 야누코비치 운동 국민 운동을 펼쳤던 사람으로서 그해 여름에 일본으로 유학 오는 사람입니다. 그렌코 안드리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 지금 올리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은 2016년도에 유명한 일본 극우 여러분들 혹시 일본 갔을 때 싸구려 생각으로 아파라고 하는 호텔에 들어가는지 있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들어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파라고 하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만든 극우 논자들을 대비시키기 위한 아파 논문 현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데뷔한 2016년도에 데뷔한 그렌코 안드리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 저작을 통해서 이른바 일본은 우크라이나에게서 배우라, 일본은 무장하라, 헌법을 개정하고 일본 스스로 일본을 지켜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하나 올려놨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승공 유나이트라고 하는 청년 그룹에서 만들어낸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들을 쫓아가다 보니 국제승공연합이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국제승공연합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저희들은 낯선 존재가 아니죠. 국제승공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찾다 보니 거기에 이 세계 반공연맹이라고 하는 것과의 접점이 보이고 거기 야로슬라브 스테츠코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우크라이나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이 사사카와나 고다마라든지 이런 일본의 극우들과의 연계라고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도 11월 달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스테츠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해 본 바로는 여기에서 스테츠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나치로서의 전력을 깨끗하게 세탁한 이후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1966년, 68년 이후 이 시기에 통일교가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반공의 네트워크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를 기해서 아베와 긴밀히 연결되었고 그런데 워싱턴 타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워싱턴과도 깊이 연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베 피격 사망 사건은 그것을 이러한 그 고층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키워드로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아베 국가장례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한일 군사 안보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진 게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강산에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뉴라이트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김태효, 김선호 차장 차관의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일련의 과정으로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젊은 그 안보 연구자가 제시한 말이 극동 190 체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동맹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맹이다. 일본인은 한반도의 유사에서 피를 흘릴 각오도 해야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로 만들어진 것이 1905년이었다. 즉 1895년도에 대만을, 1905년도에 한반도를 일본의 영역으로 일본이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잠시 일본의 패망으로 유동적인 상황이 되었다가 미국이 대신 일본을 대신해서 이걸 만들어 주었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한 문제의 연장선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산하의 연구소에서 전략 보고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일 2+2,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 이런 것들이 일본의 과제로 언급되고 있고, 여기에서 제기된 그런 과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향후 한국에서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와 중요한 안보 합의에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급기야는 일본과 미국의 그 안보론자들 사이에서는 한미일 간의 통합적인 군사령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에 혹시라도 있을 한반도 유사에 일본 자위대가 진주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일에라도 한미연합사라든지 이런 거에 일본이 의지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앞으로 지난 2018년도부터 있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될 때 당시에 한미 워킹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일일이 미국의 표정을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일본의 표정까지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진행돼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큰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사상적인 국민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상적인 면까지도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시바 내각이 탄생한 것은 어쩌면은 일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일본 국민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번 총재선거에서 드러난 것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위기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분은 그 방위론자였고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고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기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미일 동맹을 쌍무적인 것으로 바꿔가는 거고, 대칭적이고 쌍무적인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라든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왔고, 총재 선거를 싸우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걸었고, 예컨대 북일 간의 상호 연락사무소를 갖다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베 노선으로부터의 대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북일 국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그런 의원 연맹의 회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리영애 선생님이 이 일본과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워 보니 지금의 현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다시 드러납니다. 뉴라이트가 전면 배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을 부정하는 작업을 부실하게 해왔던 그러한 현실들, 그 다음에 1+1 곱하기 미국 동맹,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도 첨예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고 지금도 아직 이걸 극복하지 못한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현실도 50년 만에 다시 지금 재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50년 전에 지적했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실제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정권 바꾼다고 앞에 정부에서 합의했던 거 쉽게 뒤집기는 좀 어렵거든요. 못 바꾸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 한일 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지금 협정 문제라든지 아니 실제로 합동군사훈련도 굉장히 자주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는 얘기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정부가 빨리 끝나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한번 진행이 되면 뒤로 돌리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이 속에 숨어 있어서 좀 앞으로 관련된 논의에 더 관심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발표는 정옥식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주최 측이니까 시간 조금 같이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는 바로 제 발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남주 교수님께서 전환시대의 논리가 잘 팔린 비결이 언제 대한민국의 전환이 안 일어났던 적이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전환이 왔습니다. 진짜 전환이 왔고 그것도 대전환, 그것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전환의 핵심은 그 전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0년 전의 어떤 한반도 안팎의 정세는 이 국제적 대탕트의 움직임과 남북 적대의 지속이 좀 엇갈리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양상은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국제적 신냉전과 역대급 남북 간의 적대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품고 있는 의미는 과거와 현재의 근본적인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고 자칫 바퀴 상태가 불가역적으로 지속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존의 인식, 담론, 정책은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있고 이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대전환은 대혼란의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뭐 최근에 드러나는 양상도 있습니다만 이 한반도 전쟁 위기가 하나의 뉴노멀이 되고 있는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 더군다나 이게 이제 동아시아 신냉전에 남북이 각기 동맹 논리에 따라 동맹의 체인에 엮여가지고 이 동아시아 신냉전이 열전으로 바뀌는 순간 한반도가 이 전쟁에 급격히 휘말릴 위험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시간 관계에서는 저는 그 표 몇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환의 양상 관련해서 핵심적인 특징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조선의 위상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무시하고 간과하고 과소평가했던 조선이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그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된 핵 개발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조선은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가난과 고립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책 수단의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건데 이런 근본적인 어떤 조선의 위상 변화는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정책 수단의 근거까지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와중에 그 조선의 전략 목표는 과거의 30년엔 미국과의 관계 형성을 최우선순위로 뒀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국제 질서의 다각화를 위해서
반미연대, 좀 특히 러시아와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한반도 핵 문제가 과거에는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모색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비핵화가 종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북핵과 미국 핵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불가역적인 핵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는 것이고요. 뭐 주변국의 입장 역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여러 가지 이견들은 존재했습니다만 그런 공통 분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 그 남기정 교수님도 발제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미일은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보다는 뭐예요? 대북 억제를 강화하는 쪽.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상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한 상황이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은 묵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좀 좌고우면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 관계의 기본들 역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적대적 두 국가로 고착화될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한국의 상황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도 눈 떠보니 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제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신감은 급격히 지금 위축되는 상황에서 복합 다중이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황당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남북 체제 경쟁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의 전반적인 흐름은 한국은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조선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이게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대 북중러 이 부분도 과거에는 사실 좀 허상에 갖고 왔습니다. 이게 허상에 갖고 왔는데 오늘날은 실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의 전략 변화에 있다는 것이죠. 조선이 과거에는 남방 외교를 통해서 한미일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우선시했다고 한다면 지금 남방 외교의 문은 완전히 닫고 러시아와 좀 강하게 손을 잡고 있고 중국에도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한미일 사실상의 군사동맹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고정불변은 아닙니다. 그죠? 고정불변은 아닙니다. 어떤 거는 상당히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거는 또 이제 가변성이 있고, 그죠? 그 가변성이 있을 어떤 상황에서 가변성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당장 뭐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금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상태가 악화율로를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는 어찌되었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그러면 조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게임을 가져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의 태도와 입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의 대응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김정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나를 갑으로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갑으로. 옛날에는 갑을 관계가 분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핵보유국이 된 만큼 나를 갑으로 대우해줄 의사가 있다면 즉 핵보유국 지도자로 대우해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한 어떤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보중 관계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요즘 뭐 관계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밑에 깔려 있는 수면 밑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건 뭐 저의 생각이겠습니다만 조선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뭐요? 중국도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중국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냉기의 핵심은 그 양측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 차이가 굉장히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돼서 북한의 핵보유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묵인하는 형태에서 뭔가 군비 통제 방향을 틀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뭐 중국의 대중국 북한에 대한 태도도 많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두 국가론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조선의 경제 상황이 뭐 여전히 나쁘지 않느냐, 뭐 일시적으로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악화될 소지가 크지 않느냐
그거를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편은 너무 무책임하고 제대로 지금 달라진 조선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뭐 혹시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제 지금 한국 정치 상황도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제 변수가 될지는 좀 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무력 충돌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지는 부분이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위기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그런 위기 관리 메커니즘이 존재했지만 그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고 국지 충돌이 확전 더 나아가서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어찌되었든 그것이 뭐 정확히 어느 정도 팩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의 최대 무기 제공국이 조선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또 뭐 이렇게 케미를 일으킬지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두 분 선생님들 말씀을 뭐 잠깐 하셨습니다만 대만 해협 문제 이게 절대 강 건너 바다 건너 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똥이 더 크게 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와중에 이제 그 뭐 두 가지 좀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는 탈북한이고 또 하나는 이기이관입니다. 탈북한은 우리 안에 북한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조선을 직시하자라는 취지이고 이기이관은 이런 상황에서 나부터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그 문제의식을 담아서 이 표현을 만들었는데 이건 그게 이제 네 가지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애를 썼는데 조선은 거꾸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했던 거는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냉정한 현실이 있고 두 번째는 저쪽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오지랖 높게 그렇게 관심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처한 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다 하는 우울한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볕 정책이 됐던 강풍 정책이 됐던 기존의 정책이 종언을 보였다고 하는 정책적인 현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는 또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한반도 구성원들의 가장 큰 불행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가장 적대적이에요. 이 상황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절박한 현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제가 뭐 탈북한과 이기이관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해봤고요. 끝으로 그 전환시대 논리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민주진보진영, 민주평화진영에서 어떤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접근을 통한 변화, 접촉을 통한 변화에서 이제는 변화를 통한 접촉, 변화를 통한 접근을 시도할 때입니다. 저쪽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혹시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도 안 변했던 거고 그래서 양쪽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성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의 기본틀도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통일 하나의 우상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통일 하나의 우상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이걸 일단 좀 내려놓자는 겁니다. 통일정책 특수관계를 좀 내려놓고 이것이 두 국가론이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토론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한국과 조선이 유엔 회원국이에요. 그죠?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평화공존의 기본적인 정신과 그 방법론은 유엔 헌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다 나와 있는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뭔가 두 국가 평화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걸 좀 탐색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비핵화를 버리고 비핵지대를 한번 공론화해 보자는 겁니다. 이 뭐 둘 사이의 차이를 또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비핵화가 못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실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비핵화를 하자고 합의했는데 정작 그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비핵지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지대 그러면 남과 북은 당연히 핵을 안 갖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핵보유국들은 남과 북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업을 하지 않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국제법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고 있는 걸 잘 활용하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한국 국민이 가장 위협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고 질문했는데 기후 위기가 북핵을 꺾었습니다. 북핵을 꺾고 기후 위기를 최대 위협으로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긴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담론, 대한 논리, 전환시대 논리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 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그죠? 예. 그리고 기후 위기 대처에 필요한 재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경제가 이렇게 막 격해지면은 기후 위기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 협력이 뒷전에 밀리게 되겠죠. 예. 그러면 기후 위기가 이게 정말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군비 증강 자체가 기후 위기에 계속 이제 거기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이 군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는 씨앗을 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적인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유사시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을 우리가 배제하는 문제를 공론화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좀 생소한 말씀처럼 뜬금없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몇 가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역대 정부가 계속 추구해 왔다는 거예요. 사실 한미연합사의 작전 계획에 전시 무력 통일론이 포함된 건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였거든요. 예. 그 이후로도 그게 계속 강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게 뭐 미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아무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군을 투입해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생산 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통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고,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8월 연합훈련 때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향 관계없이 계속 있었다는 문제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개념이나 계획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여기 투입되고 있어요. 예. 국방부의 내역, 그죠? 부대 편지의 구성 내용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대북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게 방어하고 격퇴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반격과 점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거기에 병력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이런 우상을 쫓아서 우리의 위기를 완화하게 해결했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공론화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5분 정확히 지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안 보여주셨네요. 한번 넘기고 혹시. 예. 예. 사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되게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남북 관계 볼 때 소위 얘기하는 내로남불, 북쪽이 하면 다 욕하지만 우리가 뭘 하는지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하는 지점을 아까 정옥식 대표께서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고요. 사실 이영희 선생님이 그 98 한겨레 신문에서 쭉 칼럼들을 기고하실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어떤 시각을 줬던 칼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군사력 비교였습니다. 맨날 북쪽의 군사력만 위협을 얘기했지 남쪽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남쪽에서 하는 군사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다른 문제, 북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라든지 실제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을 잘 안 하는 측면이 있어갖고 예,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줄 수 있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은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듣고 또 지금 질문지에 온 내용들을 같이 모아서 진행할 텐데요. 지금 4시
41분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약간 조금 5시 5분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20분 밀렸는데 15분 정도 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요,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입니다. 예. 두 번째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일 젊으신가요 혹시? 이거 제가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혜지, 예. 대학 연합 동아리,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바스라고 읽습니다. 예, 바스 대표이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입니다. 두 분께 한 6분 정도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석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중국 정치 경제랑 중국의 사회 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인데요. 저희한테도 비판적 중국 연구라고 불리면 그 사표는 리영희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들을 리영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항상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맨 앞서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좀 세대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대학 다닐 때는 전환시대의 논리가 아니라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였습니다. 그게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를 읽었던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으셨던 선배 세대에게 드리는 일종의 또 다른 얘기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좀 중국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중국몽은 뭐 이미 이제 박민희 기자님께서 얘기 다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진핑 주석이 바로 구현한 게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꿔볼까 해보니까 Make China Great Again이에요.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보다 한 3, 4년 빨랐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하나 있고, 누구라고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만은 중국의 한 비판적 지식인과 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중국 공산당의 주요 사상이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꿈을 얘기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제3세계 연대나 노동계급 해방 같은 이상적 목표도 아니고 무슨 20세기 초반 제국주의 국가들의 레벤스라움이나 대동아 공영권 같은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류운명 공동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레토릭들이 가득한데요. 이 중국몽과 인류운명 공동체 이 두 개가 다 중국이 내거는 슬로건인데 이 사이의 모순이 뭘까? 실제 사실은 그 가운데 어디쯤에 있겠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스스로 내거는 레토릭처럼 미국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수평적이고 평화로운 극적 세계 질서를 열어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제국주의에 가까운 것인지.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례 중에 하나 조사하게 된 것은요. 이라크에서 악명 높았던 미국의 민간 군사 기업이 있습니다. 블랙워터라고. 러시아에는 바그너 그룹이 있었고 미국의 블랙워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규 군대가 하지 못하는 나쁜 짓을 다 하는 그런 데들이 민간 군사 기업들입니다. 거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이끌었던 사람이 에릭 프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어디 갔냐? 중국에 갔습니다. 그 중국의 국유 투자 회사인 중신그룹의 투자를 받아서 민간 보안업체를 만들고요. 이 보안업체는 신장 위구르의 훈련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나가는 중국 기업들의 이제 안보를 보안을 담당했었고, 실제 그래서 그 신장 위구르에 열렸던 재교육 캠프가 왜 이라크에서 있었던 아부그레이브 그 교도소를 닮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되게 어두운 모습인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조금 리영희 셈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면요. 저는 좀 도발적인 문제제기이긴 합니다만 리영희 딜레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최근에 특히 한 5, 6년 사이에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님이 몸소 보여줬던 방법은 냉전 시기에 반공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중국 혁명 역사 속에서 대안적 근대 추구의 사상과 실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비판적 중국 연구는 내재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 주류의 방법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근데 중국도 개혁개방 이후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수용하고요.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가 그 체제의 진짜 주인으로 호명되어 온 노동자나 농민들을 탄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이제 활동가들이나 이런 친구들 끊임없이 만나보면은 이 친구들이 제일 바이블로 여기고 있는 책이 전태일 평전입니다. 마침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뭐 그 구혜근 쌤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뭐 이런 책들 이 친구들이 바이블로 알고 있고 농민공 단체나 이런 데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번안해서 불러요. 내용은 광주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들의 현실에 맞게 농민공 찬가나 노동자의 노래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거든요. 가끔 저는 이무리한 행진곡은 아시아의 인터내셔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재적 접근이 중요하긴 한데요. 하여튼 이게 비판이 되지 않으면 저는 해당 체제 특수성만을 강조하거나 그 체제 관방 이데올로기에 현혹될 확률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리형의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1970년대 리형 쌤의 텍스트 속에 있었던 중국을 지금도 그대로 투영하는 어떤 생각일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과 이상화, 미국 제국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한 문명으로 사고하는 것. 물론 리형의 쌤은 끝까지 저는 일관되게 가져오셨던 태도는 중국 인민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리형의 재단에서 저도 몇 년 전에 아카이브에 번역한 게 있는데 중국의 남방주마라고 리형의 쌤하고 예전에 이제 생전에 말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는데 장문의 인터뷰인데 거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리형의 쌤이 저기 강조하셨던 게 이 중국은 한국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물질적인 자본주의나 이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중국도 지금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데 한국을 좀 이 참조점 삼고 거울 삼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그런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형의 쌤의 텍스트 자체보다는 좀 컨텍스트, 그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 비판적 시각을 항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또 리형의 쌤 살리는 길은 아닐까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와 중국의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면밀히 추적하고 이제 신자유적 자본주의, 물질지상주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자기 성찰을 시도하는 자세.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리형의 쌤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얘기하자면 방법으로서의 리형이 이런 말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건데요. 조금만 올려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2022년, 2년 전에 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인데요.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좀 훼손을 하더라도 인권 문제들을 중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인데 보면은 진보와 보수와 중도입니다. 자, 한국이 유일하게 튀는 데이터입니다. 저 아래 보시면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는 관심 없고요. 경제적 문제가 중시되고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대부분 보수하더라도 저 앞에 가 있죠.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입장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그것도 바뀌어 있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중국하고는 그냥 경제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넘겨보면은 현재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개로 굳이 얘기하자면 가치외교하고 실용외교입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공주의하고 시장주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형의 쌤 때는 반공주의만 있었다면 지금은 시장주의라는 게 하나 더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공주의는 뭐 잘 알죠. 냉전사고 연장선에서 역사적 사회체제를 자유민주 억압하는 독재적으로 판단하고 적대, 경쟁. 시장주의는 중국으로 한국 상품을 파는 거대한 시장이자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 저는 한국의 두 주요 정치 세력이 대표하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시각은 별로 설 자리가 없죠. 이 세 가지 시각을 넘어서는 좀 새로운 시각 조정, 그러니까 대륙 중국에 대한 시각 조정과 같이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형의 쌤이 대륙 중국에 대한 시각 조정, 조건반사의 토끼를 썼을 때 당시 시대를 어떻게 사유하고 시대와 마주해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컨텍스트를 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리형의 마지막이다 처음으로 들었던 강연은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국익에도 도덕과 윤리가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국익을 취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성숙한 덕성을 갖춘 국민들이라면 남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크게 일가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연합 국제정치외교 동아리 이제 스페인어로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스에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 이혜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동아리가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 동아리 먼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은. 저희는 서울 포함해서 6개 권역에서 12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같이 국제정치, 외교 이슈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6명 정도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소견이나 뭐랄까요, 좀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다른 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지금 전환시대라고 불려지는 2024년도를 대학생들, MZ 세대들은 좀 어떻게 느끼는지 네, 어떤 자세 속에서 이 전환시대를 마저 준비를 해야 할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넘겨주시면 되고요. 네, 이영희 교수님께서 쓰신 이제 이 전환시대의 논리가 이제 격동하는 세계와 한국 사회의 그 정치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고 비판한 책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군사 독재와 냉전은 종식됐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놓여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은 지금의 이 대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쭉 들으면서 저의 의견과 소회를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그 청년 세대들의 불안 요소, 뭐 취업, 청년 실업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있는 청년들과 되게 공감대도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중국에 대한 체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이 물론 전공으로 배우는 친구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슨 핑 하면서 되게 유머스럽게 소비를 하는 그런 정도로만 그쳐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아리에서부터 열심히 좀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 안에서의 관계가 많이 대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시바 내각이 탄생한 것 역시도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우리는 어떠한 대외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특히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우리가 어떤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이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중국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좀 넘어서서 그러면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장선에서 사실 중국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어느 집단을 누구를 위한 국익일까 이런 고민들까지도 좀 이어지는 풍부한 논의를 저희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시면 되고요. 네, 방금 이제 정욱식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이제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1위가 되었고, 그리고 정부의 최우선 외교 지향점이 이제 안보와 평화 추구가 34.5%로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도 되게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이 몇 년 사이에 되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부터 러시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한 대학생들이 같이 토론해보는 자리에 100명이 모이는 그럴 정도로 되게 대학생들도 국제 질서가 어떻게 가는지가 되게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이제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아마 그 표가 나올 텐데,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검색 창구가 초록창이라고 불리는 네이버이고, 그리고 2번째가 유튜브인데 네이버가 87%에 이르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79.9%,
그리고 그 다음이 구글이 65.8%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제 질서,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뭐 정치, 사회, 문화, 과학에 이르기까지 되게 관심 있어서 주제를 찾아보고 싶지만 찾아보기엔 좀 어렵거나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니 정보가 오히려 좀 너무 많아서 고민해 본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20대들한테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던가 아니면 도파민네이션 같은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도파민에서 벗어나서 직접 탐구를 해보자 이런 의욕이나 욕구 이런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전환 시대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뭘까? 대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영애 선생님께서 이제 지식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상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대학은 대학생들은 어떤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뭔가 최근에는 대화 자리에서 첨예하다 혹은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은 그냥 대화를 차단해버리거나 논쟁 주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요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학에서의 관계 맺음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대화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예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을 떠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제질서뿐만이 아니라 뭐 20대 남성, 20대 여성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가는 설전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대학생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됐던 이슈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토론을 시작했고 과거에는 그것이 민주화와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박근혜 퇴진을 지나서 이제는 좀 각자 도생하고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현재의 대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에 있는 전환 시대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리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됐던 이슈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토론을 시작했고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왔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오늘 나온 토론 내용부터 발표 내용까지 같이 잘 고민해서 변화를 함께 잘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오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혹시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쭉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예, 박수 한번 하시고. 예, 공부의 필요성. 예, 우리 하남석 선생님도 방법으로서의 이형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한번 지금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로 발표 토론까지 왔고 혹시 질문 나오신 거 있을까요? 저희가 종이로 지금 받기로 했었는데 종이로 수집이 안 돼 있나요? 예. 아이고 질문이 사실은 오늘 지금 정말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제가 질문을 빨리 읽어드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2분 정도씩 발표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옥식 선생님 지적해서 비판이 아니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이 우려내는 것과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요. 실제 반대 방향으로 변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 때는 주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때는 주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코멘트 겸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려면 미군 철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북에 대한 위협이 사라져야 가능하지 않느냐. 전 세계적인 비핵화 평화운동 필요하다라는 것도 약간 주장의 코멘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남쪽에서는 탈미, 시민사회 탈미가 필요한데 국회는 요지부동 민주당 포함해서 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죠? 예. 한미 동맹 등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적정히 얘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코멘트 겸 질문을 좀 해주셨고요. 여기 질문이 조진석 선생님 질문이신데 미국의 세태가 중요한 대전환 요임이 불구하고 미국 패권 세태를 그렇다면 다 다루었어야 되지 않을까? 주제로 삼지 않은 이유가 왠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답을 해주셔야 되나요? 정옥 선생님이 해주세요. 예. 미국의 세태와 패권 세태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서 베트남젠 중립외교, 대나무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부분과 베트남과 연대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 제안도 해주셨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통미 복남될 때 이것을 복남을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쭉 있었습니다. 코멘트 겸. 제가 따로 뭐 지금 프로에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정옥식 대표님이 많이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으니까 2분 내로. 그리고 다른 분도 아마 이 주제에 대해 본인의 각도에서 이런 주제들에서 얘기하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로 박민희, 남기정 교수님 순서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미국 부분은 뭐 리영애 선생님께서 평생을 또 안고 계셨던 중요한 문제이고 또 오늘날은 또 뭐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그럼 아마 이제 세계의 발제에 다 두루두루 이제 미국 얘기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은 또 아마 우리 그 이제 재단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대선 이후로 미국 문제를 또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해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탈미, 반미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그 전 여론의 흐름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국의 부상이 그렇게 믿음없지 않고 그죠? 조선은 저 모양 저 꼴이고 저렇게 나오고 아니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일협력,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단순히 이게 뭐 정부의 아젠다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문제다. 만만치 않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게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문제가 폭망한 게 꼭 이 정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저 뭐 계속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뭐 짧게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남북 관계는 이미 그 문재인 정부 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이 정부 들어선 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마저 무너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무너진 다리를 다시 만드는 데 방점을 찔 거냐 아니면 아예 새롭게 그죠? 새롭게 그러니까 구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구체제의 복원을 방점을 찔 것이냐 아니면 잘은 모르겠지만 신체제를 도모하는 쪽에 방점을 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미국의 세태는 제가 좀 더 했어야 되는 건데 시간상 사실 들어있던 것만으로도 제대로 못하고 지나갔고 이 미국의 세태 사실 사실 저희가 시간상 있었으면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외교는 사실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사실 중국처럼 인공섬도 만들고 굉장히 독특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외교는 뭐 잘하고 있는 면도 분명히 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분단이나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는데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베트남의 또럼 체제는 또 국내 문제에서 상당한 조단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베트남의 변화 자체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통미 복남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부가 하는 식으로 가면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텐데 근데 사실 보면 지금 북핵 문제라는 것은 정우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은 이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하자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달리 북한이 그런 식으로 새로운 걸 들고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전과 달리 어떤 또 새로운 북핵에 대한 전략이랄까 대응책을 좀 신중하게 마련해야 되는지 좀 그런 논의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는 구체적인 그 질문은 없었지만 몇 가지 그 코멘트 질문 들으면서 생각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희 선생님 방법으로서 리영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영희 선생님은 제가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듭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철저한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점입니다.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념형 접근을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현실에서 모든 자료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자료가 없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 집착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권이냐 전쟁이냐고 했을 때 저는 한 놈만 팹니다.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은 전쟁으로서의 초대장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라고 한다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접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쟁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점에서 일본의 근대 이후에 일본 사회 안에서 일본의 민초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민권파라는 사람들이 청일전쟁 이후에 대거 대륙 침략자가 됐다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 진전된 인권의 현실이 일본 바깥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문명의 힘으로 그것을 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왜 빠졌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은 어쩌면 거의 상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본은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상수를 대하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상당히 지금 많은 내용들을 소화를 했거든요.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한데 사실은 20분 늦어진 거에 거의 제가 다 써버렸네요. 2부 사회가 제가 창비 주간이기도 하고 성공회 대학교에 있는데 같은 학교에 또 동료 교수님이라서 양해를 해주시겠죠? 어디 오셨나요? 아직? 예. 예, 시간을 몇 분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 예. 그럼 다시 마이크를 저기 하승창 여기서는